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해숙입니다. 너무 황망하고 기가 막힌 제 사연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눈이 소복이 쌓인 새벽 6시 의정부 중앙로 골목 안쪽에 자리한 해숙이네 분식의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오해숙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가게 앞 화분들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찬바람이 볼을 스치자 자연스럽게 며느리 박세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세린이가 처음 이 가게에 발을 들여놓았던 건 3년 전 봄이었죠. 26의 나이에 시집온 세린은 어색해하면서도 분식 재료를 다루는 법을 배우려 애썼습니다. 해숙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힘겨웠던 그 시절 말이에요. 아들 민수야,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해숙은 세린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린의 밝은 웃음소리와 정성스럽게 국물을 젓는 모습에서 진심을 느꼈거든요. 다른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와의 갈등을 토로할 때마다 해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세린이는 다르다고, 정말 고마운 아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죠.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니 어젯밤 세린이 정리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떡볶이용 떡은 찬물에 불려져 있고 어묵은 적당한 크기로 잘려져 있었어요. 김밥용 단무지도 예쁘게 썰어져 있고 계란말이 틀까지 깨끗하게 씻어 놓았더군요. 세린이 참 꼼꼼해요. 해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린은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이 작은 가게를 함께 꾸려가는 동반자였어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외로움을 품고 살아왔지만 이 좁은 분식집 안에서만큼은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해숙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육수에 고추장과 설탕을 넣고 젓가락으로 저으며 간을 맞췄습니다. 이 맛이 나와야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죠. 20년 넘게 지켜온 비법이었어요. 7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김 아저씨였어요. 사장님, 아직 추워요? 떡볶이 하나 포장으로 주세요. 김 아저씨는 단골 중에 단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들러 떡볶이를 사가는 분이죠. 해숙은 익숙하게 떡볶이를 담고 김치 몇 조각을 덤으로 넣어줬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먹을게요. 김 아저씨가 나가고 나서 해숙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내려앉은 거리가 고요했어요.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해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을요. 8시쯤 되어서야 세린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었지만 해숙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이니 가끔 늦잠 잘 수도 있는 거죠. 어머님, 죄송해요. 조금 늦었네요. 세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조심스럽고 불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해숙은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괜찮아요, 세린아. 오늘따라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봐요. 얼른 들어와서 따뜻하게 해라. 세린은 앞치마를 두르고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뭔가 마음에 걸리는 듯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밝게 인사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해숙은 그런 세린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감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묻지는 못했어요.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했나 싶어서였죠. 이런 일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곤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순대, 김밥 주문이 쏟아졌고 두 사람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 와중에도 세리는 계속 어딘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숙은 그날 저녁 세린이 먼저 집으로 가고 난 후 홀로 가게를 정리하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 30분 해숙은 분식집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 찾아온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세린이 먼저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강호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평소 아들은 거의 전화를 하지 않아서 해숙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강호야. 엄마, 지금 어디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낮고 떨리고 있었어요. 해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가게에 있는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병원으로 와주세요. 지금 당장요. 병원? 왜 갑자기 병원이야? 세린이가 어디 아픈 거야? 전화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후 강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엄마, 세린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해숙의 손에서 설거지용 수세미가 떨어졌습니다. 물소리만 덩그러니 흐르는 가운데 해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뭔 소리야, 강호야. 세린이가 무슨 사고를 당해. 아까 괜찮다고 집에 갔는데. 엄마, 지금 의정부성 모병원으로 와주세요. 제발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해숙은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손이 덜덜 떨려서 가게 문을 잠그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해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까 세린이의 이상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운 표정,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던 모습, 먼저 가겠다던 말. 혹시 뭔가 예감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강호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묘하게 침착해 보였어요. 해숙은 달려가서 강호의 팔을 붙잡았죠. 강호야, 세린이가 어떻게 된 거야? 어디가 다친 거야? 강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앉아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은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호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해숙의 가슴은 점점 더 빨리 뛰었죠. 세린이가 지하철역에서 선로로 떨어졌어요. 해숙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의정부 중앙역에서요. 오후 1시쯤에. 해숙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호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세린이는 지금 어떤 거야? 수술실에 있는 거야. 강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세린이는 못 살렸어요. 그 순간 해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로비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어요. 강호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잠시 후 경찰관 2명이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해숙에게 말을 걸었어요. 유족분이시죠? 고인과 어떤 관계십니까? 시어머니입니다. 경찰관은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고인이 스스로 선로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울증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해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세린이가 우울증이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우울증이요? 저희 세린이가 언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경찰관이 강호를 쳐다봤습니다. 강호가 대답했어요.
최근에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해숙은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매일 함께 일하던 며느리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모를 리 없잖아요. 강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세린이가 언제부터 그런 치료를 받았다는 거야? 엄마,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들추지 말아요. 강호의 목소리에 이상한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방금 아내를 잃은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담담했어요. 경찰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부검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유족분들이 원하지 않으시면요. 강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부검은 하지 않겠습니다. 장례를 빨리 치르고 싶어요. 해숙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린이가 죽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벌써 장례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요. 강호야, 뭔가 이상하지 않니? 세린이가 왜 갑자기 그런 일을? 엄마, 제발 그만해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세린이도 이제 편히 쉬게 해주세요. 아들의 말에서 해숙은 묘한 냉담함을 느꼈습니다. 슬픔보다는 오히려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해숙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세린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들 강호의 이상한 반응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뭔가 감춰진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세린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분식집을 혼자 운영하는 것도 힘겨웠지만 무엇보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의문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오후 해숙은 가게 정리를 하며 포스기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세금 정산을 위해 지난달 매출을 정리하던 중이었죠. 평소 세린이가 담당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포스기 화면을 넘기며 날짜별 결제 내역을 살펴보던 해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세린이 세상을 떠난 그날, 정확히는 그날 밤 11시 43분에 기록된 이상한 거래가 있었거든요. 강호 명의의 카드로 15만 원이 결제되었다가 불과 3분 후에 취소된 기록이었습니다. 이상하네. 해숙은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강호의 카드였습니다. 카드 뒷자리 4자리 숫자도 기억하고 있던 것과 일치했죠. 하지만 그 시간에 강호가 가게에 온 적은 없었어요. 세린이가 죽은 날 밤 강호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장례 준비를 하느라 바빴죠. 그런데 왜 그의 카드로 결제가 이뤄졌을까요? 해숙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결제 품목을 확인해 보니 떡볶이 2인분, 순대 1인분, 김밥 1줄이었어요. 평범한 주문이었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누가 주문을 했다는 걸까? 해숙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날 밤 강호로부터 세린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급히 갔을 때 가게 문을 제대로 잠그지도 못했어요. 너무 급했거든요. 하지만 돌아왔을 때는 문이 잠겨 있었고 가게 안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혹시 세린이가 그 시간에?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세린이는 오후 1시에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밤에 가게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겠어요? 해숙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포스기를 더 자세히 뒤져보니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 결제 기록 바로 전인 11시 39분에 현금 결제로 같은 메뉴가 주문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메뉴가 현금으로 먼저 결제되고 몇 분 후에 강호 카드로 다시 결제된 후 취소되었다는 뜻이었죠. 이게 뭘까? 해숙은 그날 밤의 상황을 떠올려 보려 애썼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시간은
새벽 2시쯤이었어요. 그때 가게는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포스기 기록에 따르면 그보다 몇 시간 전에 누군가가 가게에서 음식을 주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숙은 가게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혹시 그날 밤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해서였죠. 조리대 위, 싱크대 주변 테이블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때 테이블 모서리에서 작은 것을 발견했어요. 검은색 작은 단추였습니다. 세린이나 해숙의 옷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그런 단추가 달린 옷을 입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해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이 죽은 날 밤 분명히 누군가가 가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강호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핸드폰을 꺼내 강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호야,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뭐예요, 엄마? 너 혹시 세린이 죽던 날 밤에 가게에 온 적 있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날 밤에는 병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포스기에 내 카드로 결제된 기록이 있더라고. 11시쯤에.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을 때는 조금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제 카드요? 그럴 리 없는데요. 포스기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아니야, 분명히 내 카드야. 뒷자리도 맞고. 엄마, 그날 밤에 저는 세린이 일로 정신이 없었어요. 카드를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해숙은 아들의 대답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호야,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카드를 빌려준 적 있니? 엄마, 왜 자꾸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세린이 일로 힘든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야, 이상해서 그래. 분명히 뭔가. 엄마, 그만해요. 더 이상 그런 거 파헤치지 마세요. 세린이도 편히 쉬게 해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해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의 반응이 너무 예민했습니다. 단순한 결제 기록 문의였는데 왜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걸까요? 해숙은 다시 포스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취소된 결제, 같은 시간대의 현금 결제, 그리고 바닥에서 발견한 검은 단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이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해숙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포스기 결제 기록에서 발견한 의문점이 해숙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봐도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해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에요. 해숙은 먼저 교통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린이 평소 사용하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알고 싶었거든요. 죄송한데요. 며느리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해 주세요. 해숙은 필요한 서류를 챙겨 교통카드 고객센터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서류를 확인한 후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역을 확인하시겠어요? 사고 당일만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당일 오후 12시 47분에 의정부 중앙역에서 탑승했다고 나와 있어요. 오후 12시 47분이요? 그럼 사고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탑승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직원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같은 시간, 정확히는 1분 차이로 다른 카드도 같은 역에서 탑승 기록이 있네요. 다른 카드요? 네, 강호라는 분 명의의 카드예요.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해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호가 세린과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탔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 아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가족분들이 함께 탑승하신 거네요. 해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호는 세린의 사고 소식을 병원에서 들었다고 했어요. 회사에 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세린과 함께 지하철을 탔던 것이었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해숙은 고객센터를 나와 곧바로 의정부중앙역으로 향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역에 도착하자 플랫폼 한쪽에 아직 흰색 천이 쳐져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이었죠. 해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마침 역무실에서 나오는 직원을 만났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정태호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기요, 실례합니다. 네, 뭘 도와드릴까요? 며칠 전에 여기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현장에 계셨나요? 정태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 사고 말씀이시는군요. 네, 제가 당직이었어요. 혹시 그때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제 며느리거든요. 정태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말요? 죄송합니다. 그런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그냥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정태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해숙을 역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실 그날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고는 혼자 계시다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정태호가 책상 위 서류를 뒤적이더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당시 상황 보고서예요. 사고 직전 CCTV를 확인해 보니 플랫폼에 남녀 2명이 있었어요. 남녀 2명이요? 네. 그리고 관제실에서 받은 보고에 따르면 사고 직전에 큰 소리로 다투는 것 같았다고 해요.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퉜다고요? 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들렸다고 관제실에서 보고했어요. 그럼 세린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목격자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고사로 처리했어요. 해숙은 정태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곱씹어 봤습니다. 세린과 강호가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탔고 사고 직전에 플랫폼에서 남녀가 다퉜다는 목격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혹시 그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그건 경찰 수사 자료라서 저희가 임의로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그날 다른 목격자는 없었나요? 글쎄요. 점심시간대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들 급하게 지나가시니까 자세히 본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해숙은 역무실을 나와 플랫폼에 다시 섰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점을 바라보며 그날의 상황을 상상해 봤어요. 세린이와 강호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다퉜을까요? 그리고 왜 강호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숨겼을까요? 해숙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스기의 이상한 결제 기록, 강호의 방어적인 태도, 같은 시간 지하철 탑승, 그리고 사고 직전의 다툼.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해숙은 가슴 깊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가 혼자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만약 누군가의 잘못으로 죽었다면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숙은 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호야, 잠깐 만나자. 왜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얘기야. 전화 너머로 강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안 돼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니야, 지금 만나야 해.
세린이 일로 확인할 게 있어. 엄마, 제발 그만해요.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강호의 목소리에서 간절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해숙은 더욱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날 오후 해숙이 분식집에서 혼자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낯선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29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박세린 씨의 시어머니 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누구세요? 저는 윤아람이라고 해요. 세린이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해숙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세린이 일하던 작은 회계 사무소 동료였군요. 어머, 그래요? 들어와요. 우리 세린이가 평소에 아람 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윤아람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그때 출장 중이었거든요. 괜찮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윤아람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온 건 이걸 드리려고 해서요. 세린이가 제게 맡겨둔 거예요. 뭔가요? 세린이가 사고 나기 일주일 전쯤에 제게 주면서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께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린이가 미리 무슨 일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봉투를 열어보니 세린의 손글씨로 쓰인 메모와 보험증권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의 내용을 읽는 순간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건 반대한다. 보험 문제는 나중에 풀자. 메모 밑에는 더 작은 글씨로 적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호가 계속 압박한다. 어머님 모르게 생명보험을 가입했다고 한다. 수익자는 강호. 뭔가 불안하다. 해숙은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람 씨,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윤아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린이가 몇 번 상담한 적이 있어요. 남편분이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자고 계속 말한다면서요. 그리고 몰래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을요? 네. 세린이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했는데 세린이는 서류에 사인만 했다고 해요. 내용을 자세히 모른 채로요. 해숙은 보험 증권 사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가입 금액이 5억 원이었어요. 세린 같은 평범한 회사원에게는 과도한 금액이었죠. 5억 원이나 되네요. 세린이도 그래서 이상하다고 했어요. 보험료도 만만치 않을 텐데 왜 갑자기 그런 큰 보험을 가입하냐고요. 강호가 보험료를 냈나요? 그것도 이상했어요. 강호 씨가 보험료는 자기가 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해숙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세린이가 죽으면 강호가 5억 원을 받는다는 거네요. 윤아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세린이가 무서워했어요. 남편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한다면서요. 어떤 말을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것 같다. 요양원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말들이요. 그리고 혹시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세린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도 했다더라고요. 해숙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강호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어요. 세린과 자신을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는 아람 씨, 혹시 세린이가 다른 말은 안 했나요? 사실은요. 죽기 며칠 전에 세린이가 전화했어요. 남편과 크게 싸웠다면서 울면서요. 무슨 싸움이었어요? 보험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강호 씨가 화를 냈다더라고요. 이미 계약한 건데 왜 맘대로 바꾸려 하냐고요. 그래서 세린이는 뭐라고 했나요?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남편이 자꾸 돈 얘기만 하고 어머님을 멀리 보내려고 하는 게 이상하다고요. 해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럼 우리 세린이가 강호 때문에 유나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세린이를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요. 아니에요. 아람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세린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자신을 보호하려던 며느리의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죠. 아람 씨,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확실한 증거가 되려나요? 메모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강호가 세린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요. 아람 씨 고마워요. 이런 중요한 걸 가져다 줘서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혹시 강호 씨가 이상하게 행동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유나람이 떠난 후 해숙은 혼자 앉아 세린의 메모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강호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해숙은 더 이상 강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라니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세린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해숙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야 할 일이 명확했어요. 세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유나람이 가져다 준 메모를 본 후 해숙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세린의 마지막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강호가 보험금을 노리고 세린을 압박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경찰을 설득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 해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증거를 찾아내기로 한 거예요. 해숙은 먼저 강호의 집에 갔습니다. 강호는 회사에 나간 시간이었어요.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을씨년스했습니다. 세린이 없는 집은 이미 삭막해 보였어요. 해숙은 강호의 방부터 살펴봤습니다. 옷장, 서랍, 책상을 하나씩 뒤져봤죠. 그러다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대부업체 계약서였습니다. 금액을 보고 해숙은 깜짝 놀랐어요. 2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렸더군요. 이자율도 엄청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빚이 있었구나. 계약서 날짜를 보니 세린과 결혼하기 한 달 전이었어요. 강호가 결혼할 때부터 이미 큰 빚을 지고 있었던 것이죠. 파일을 더 뒤져보니 가압류 예고장도 나왔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보낸 것으로 곧 집과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날짜는 세린이 죽기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해숙의 손이 떨렸어요. 강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세린의 보험금을 노렸다는 것도요. 해숙은 계약서와 가압류 예고장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요한 증거였거든요. 집을 나온 해숙은 다시 의정부중앙역으로 향했습니다. 정태호를 만나야 했어요. 정태호는 해숙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네요.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태호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이신데요? 그날 관제실 교신 녹취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정태호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내부 자료거든요. 해숙은 정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며느리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경찰은 사고사라고 하지만 분명히 뭔가 다른 일이 있었어요. 정태호가 망설였습니다. 해숙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확인해 볼게요. 정태호는 관제실로 가더니 한참 후에 돌아왔습니다. 녹취 파일을 구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들으시고 가셔야 해요. 가져가시면 안 돼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태호가 재생한 녹취를 들으면서 해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관제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플랫폼에 사람 둘이 크게 다투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밀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목소리는 더 급박했습니다. 아, 여자가 선로로 떨어졌어요. 빨리 전동차 멈춰주세요. 해숙은 녹취를 다 듣고 나서 정태호에게 물었습니다. 이 녹취 경찰이 들었나요? 네, 조사 때 제출했어요. 하지만 명확한 목격자가 없다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했어요. 해숙은 붕괴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니요. 태호 씨, 이 녹취 복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태호가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준 건 비밀로 해주세요. 물론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해숙은 녹취 파일을 받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생각했어요. 의정부경찰서에서 해숙은 세린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만났습니다. 박세린 씨 사건으로 왔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어요. 형사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사고사로 결론난 사건인데요. 아니에요. 보세요. 해숙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세린의 메모, 보험증권, 강호의 대출계약서, 가압류 예고장, 그리고 교통카드, 동선 기록까지요. 피해자와 남편이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탔어요. 그리고 관제실 녹취에는 남자가 여자를 밀쳤다는 증언이 있고요. 형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남편이 2억 원의 빚이 있었고 아내 명의로 5억 원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건 직전까지 부부가 보험 문제로 다투고 있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재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겠네요. 일단 접수하겠습니다. 해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서를 나온 해숙은 핸드폰이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강호였어요. 엄마, 제 집에 다녀가셨어요. 해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켰군요. 응, 다녀왔어. 왜 미리 말씀 안 하시고 오셨어요? 집이 어수선할 텐데요.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강호야, 만나자. 뭔 얘기인데요? 전화로 하시죠. 아니야, 직접 만나야 해. 세린이 일로 할 말이 있어. 전화 너머로 강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혹시 뭔가 오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오해가 아니야. 이제 다 알고 있어. 해숙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하거나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강호도 느꼈을 거예요. 재수사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해숙이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강호를 긴급 체포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쌓여가는 증거들 앞에서 강호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법정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해숙은 방청석에 앉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이제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김강호는 2억 원의 채무 상환을 위해 아내 박세린 명의로 5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피해자를 지하철 선로에 밀어넣어 살해하였습니다. 강호의 변호인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검사님, 제 의뢰인은 결코 아내를 고의로 밀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고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준비된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시했어요. 먼저 피고의 경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부업체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연 30% 이자로 2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사건 직전 가압류 통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두 번째, 보험 가입 경위입니다. 피해자는 보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서명했으며 수익자는 전액 피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가 제시될 때 해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보면 사건 당일 피고와 피해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역에서 탑승했음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피고는 수사 과정에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강호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우연히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탔을 뿐입니다. 부부 싸움 후 아내를 뒤따라간 것이지 계획적 범행이 아닙니다. 검사가 네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피고 명의 카드로 사건 당일 밤 분식집에서 결제가 이뤄졌다가 취소된 기록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해숙은 자신이 발견한 포스기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피고는 당시 병원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범행 현장인 분식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관제실 교신 녹취입니다. 스피커에서 그날의 음성이 재생되었습니다. 플랫폼에서 남자가 여자를 밀치는 것 같아요. 여자가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녹취의 내용은 명확했어요. 여섯 번째, 피해자의 유서입니다. 검사가 세린의 메모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해자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강호의 알리바이는 하나씩 무너져 갔습니다. 변호인의 항변도 점점 약해졌어요. 마지막 증인으로 해숙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법정 앞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와 어떤 관계십니까? 제 아들입니다.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을 고발하신 심정이 어떠십니까? 해숙은 잠시 강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원망과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세린이를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세린이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증인께서 발견하신 증거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해숙은 차근차근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포스기 기록, 교통카드 내역, 그리고 세린의 마지막 메시지까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해숙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잃었지만 진실은 지켰습니다. 세린이가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최후 변론 기회를 주었을 때 강호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세린이와 싸우다가 실수로.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증거가 계획적 범행임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읽었습니다. 피고 김강호에게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해숙은 눈을 감고 세린의 영혼이 이제 평안히 쉴 수 있기를 빌었어요. 강호가 법정을 나가면서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들의 모습이 아닌 낯선 사람의 차가움이 있었어요. 해숙은 법정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세린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실현되었습니다.
해숙은 이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강호의 선고가 내려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첫눈이 내리는 의정부 거리에서 해숙은 분식집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게 옆에 작은 부스가 하나 더 생겼어요. 세린이의 밤 간식 나눔대라고 적힌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해숙이 세린을 기리며 만든 무료 간식 코너였죠.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해숙은 따뜻한 국물과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 학원에서 늦게 돌아오는 아이들, 야간 근무를 마친 분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그날도 첫 손님은 김할아버지였습니다. 독거노인으로 매일 저녁 나눔대를 찾는 단골이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할아버지, 추우시죠? 어서 들어와서 따뜻하게 하세요. 해숙이 김할아버지에게 뜨거운 어묵국과 떡볶이 한 그릇을 내어드렸습니다. 사장님, 이런 걸 왜 공짜로 주세요? 마음이 안 편해요. 괜찮아요. 우리 세린이가 이런 일을 좋아했거든요. 해숙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린이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는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되었어요. 곧이어 학원에서 돌아오는 초등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떡볶이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 어린이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찬 겨울밤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숙은 아이들이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유나람이 찾아온 것은 그날 밤 10시쯤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해숙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죠. 어머님, 오늘도 바쁘셨네요. 아람아, 고생했어. 차 한잔 할까? 두 사람은 분식집 안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힘들지 않으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하시니까요. 힘들 때도 있지.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걸 보면 보람이 있어요. 세린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해숙의 눈가에 잠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린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아이들을 챙기고. 아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린이 언니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죠. 그런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세린이 언니를 위해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해숙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겨울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 마음은 많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복수심과 분노로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강호를 처벌하고 세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숙은 다른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이어가는 것이요. 나눔대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소문을 듣고 멀리서부터 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도 도움이 되고 싶다며 재료비를 후원하기도 했죠. 정태호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들렀어요. 사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태호 씨도 고생했어요. 어서 들어와요. 이런 좋은 일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해숙은 정태호에게도 따뜻한 국물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때 정태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혹시 강호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요? 해숙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모르죠. 소식도 들리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은 이미 잃었어요.
진짜 제 아들은 세린이를 사랑하고 지켜줬을 테니까요. 해숙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강호에 대한 분노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보다는 세린을 기리는 일에 더 마음을 쏟고 있었죠. 밤이 깊어지자 마지막 손님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해숙은 나눔대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세린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했어. 해숙은 혼자서 세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내가 원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이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세린의 기억을 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해숙에게는 희망의 눈으로 보였거든요. 분식집 불을 끄고 집으로 향하는 해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세린이의 밤 간식 나눔대는 오늘도 조용히 마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비극이 이웃을 위한 선행으로 승화된 순간이었어요. 해숙의 발걸음이 점점 멀어져 가고 거리의 가로등만이 하얗게 내리는 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의정부 골목에서 한 여인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